연암 박지원은 17세기 조선의 이름난 실학자이자 문인이었어.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연암은 호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에서 붙이기 시작했다고 해. 조선시대에는 뛰어난 사대부나 학자들에게 이런 호를 붙였지. 연암은 제비연에 바위 암자를 써서 제비바위라는 뜻이야. 박지원이 거주했던 지명이라고 해. 실학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지. 바로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이야. 정약용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실학자였다면 박지원은 18세기 중에서 말을 대표하는 실학자였지. 실학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실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 대표적으로 이용호생이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 연암 박지원은 허생전 속에 이런 자신의 실학적 사상을 잘 숨겨두었어. 허생전을 읽으면 허생의 미어질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지만 그런 웃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그건 바로 허생전이 당대 조선 사회를 웃음으로 비판한 풍자소설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암 박지원이 허생전에 그의 생각을 어떻게 투영했는지 알아볼까? 허생전은 17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 당시 조선의 왕은 효종이었는데 그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전쟁,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간 복림대군이었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치욕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고 그에게는 청나라를 향한 불타는 복수심이 항상 있었지. 병자호란에서 실릴 수 없는 치욕을 입은 조선은 그 이후로 명나라를 가까이하고 청나라를 멀리하는 친명배청, 다른 말로 북벌룬이라고 불리기도 해. 연암 박지원은 허생전을 통해 북불론의 허구성과 당대 지식인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어. 더불어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하기도 하지.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도 없단다. 자, 하나씩 들여다보자. 허생은 방구석에서 글만 읽는 양반이었어. 책만 읽고 무능한 허생의 모습은 체면만 차리는 양반들의 모습을 본뜬 것이라 할 수 있어. 허생이 글만 읽으니까 그의 아내는 싹 바느질을 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 하루는 아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허생에게 한낱 글만 읽지 말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그 말에 허생은 10년 동안 책을 읽겠다는 계획을 적고 7년 만에 밖으로 나섰지. 방구석에서 글만 읽던 허생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은 그의 아내였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허생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초반부에 아내로부터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이렇게 집을 뛰쳐나온 허생은 변씨부자네로 향하지. 그는 변씨부자에게 굽실거리는 티 하나 없이 당당하게 만냥을 꾸어줄 것을 부탁해. 변씨는 허생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문제채고 그에게 순순히 돈을 꾸어줘. 허생은 가난하지만 비범한 천비였던 거야.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의 능력이 폄하되진 않았고 변씨부자는 그것을 바로 알아보았던 거지. 변씨부자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크게 성장한 신흥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어. 원래 조선사회에서는 양반이 계급 피라미드의 정점을 찍고 있었지. 하지만 신흥상인 계층은 상업활동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결국은 가난한 양반인 허생에게 돈 만냥을 꾸어줄 정도의 재력을 갖추게 돼. 이것은 비단 변씨부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조선 계급사회의 혼란과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야. 허생은 변씨부자에게 꼰돈 만냥으로 지역의 모든 가해가 말총을 사들여. 이를 매전매석이라 해. 과일은 제사에서 필수로 쓰이는 것이지. 말총은 말의 꼴이나 갈기털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가시나 망건, 붓을 만드는 재료였어. 당시의 양반들은 예법에 얽매여 있어서 제사나 옷차림 등과 관련하여 허례허식이 심했지. 이 장면을 통해 박지원은 당대 양반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 더불어 단돈 만냥으로 가해가 말종을 매전매석하는 상황은 취약한 조선의 경제고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현재 사회에서 매전매석은 독과점의 형태로 일어나. 독점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경쟁이 결여되어 상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이것은 독과점을 하는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추구 때문으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은 정말 많지. 우리는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빵집 하면 딱 두 군데가 떠오르지. 이처럼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독점 기업이라 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파트 의존도가 높아서 이러한 독과점을 방관해온 경우가 많았어. 최근 우리 사회에는 독점 기업을 판별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신생기업의 출현을 막거나 시장의 혁신,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독점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대기업들이 신생 기업의 출연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빵집이나 마트나 거대한 자본을 가진 프랜차이즈,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야. 또 여기에서 허생과 현대의 매점 매석의 차이는, 허생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상품은 매점 매석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독점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독점기업의 시장 독점에 막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허생전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매점 매석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허생은 조선에 들끓는 도적들을 모아 빈섬으로 향해 도적들에게 물으니 그들 중 누구도 원해서 도적이 된 자들은 없었지. 그들은 모두 먹고 살 수가 없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시 집권 사대부들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양난을 겪으며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현실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집권층으로서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지. 백성들이 가난해서 구제할 정책이 부재했던 거야. 박지원이 따랐던 실학사상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대 상황이 박지원의 입장에서 많이 답답했겠지. 어쨌든 허생은 조선을 호림하던 도적대들을 이끌고 빈섬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허생은 자신이 글을 읽으며 꿈꿔왔던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가지. 도적대들과 허생은 직접 농사를 지어 끼니를 해결하고 해외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아. 허생이 섬에서 구축하는 사회는 그가 글을 읽으며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작가 박지원이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이상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허생은 섬이 어느 정도 구축되자 섬의 모든 배를 불태워버리고 그를 하는 사람들을 화근이라 부르며 자신과 함께 마지막 배에 태워 섬을 떠나. 허생은 왜 그를 하는 사람들을 화근이라 부르며 모두 배에 싣고 섬을 떠난 걸까? 또 왜 모든 배를 불살라버린 걸까? 그는 문자래하는 지식층이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두르거나 현실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마치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요구에 윤리 정도만 안내해준 다음 생계 이상의 남은 돈 역시 바다에 버려버리지. 빈섬에서 자급자족해 끼니를 때우고 생계의 비용을 버는 것을 통해 허생이 생계와 직결되는 돈이나 재물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을 탐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 실제로 작가 박지원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이상의 재물은 양반들의 도충죽을 방해시킨다고 생각했어. 섬의 모든 배를 없애버린 것도 허생이 섬으로 왔던 이유처럼 당시의 다른 사회와의 교류로 인해 섬의 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 같아. 허생에게는 자신이 구축한 이상세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잠깐! 허생은 100만 냥 가운데 50만 냥을 바다에 던져버리잖아. 그러면서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은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라고 말하지. 허생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은 유통되는 화폐량이 많아져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 허생은 필수적이고 허약한 조선의 경제시장에서 100만 냥과 같은 큰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거야. 작가 박지원은 경제에도 매우 유식한 학자였어. 그의 글 속에 세밀하게 담긴 지혜들은 3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섬에서 나온 허생은 변씨부자에게 돈을 갚으러 가. 처음에는 10,000냥을 꾸었지만 10만 냥으로 갚으려는 허생을 변씨부자는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며 붙잡지. 하지만 허생은 그런 변씨부자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해. 당신은 나를 한낱 장사치로 보는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허생의 계급이식을 엿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당대 양반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신흥상인 계층이었지만 허생은 자신이 양반으로서 그들보다는 더 높은 계급적 우월성을 지닌다고 생각했지. 허생은 당대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해왔지만 그 역시도 양반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 거야. 변씨의 연결로 허생은 이완대장과 만나. 이완은 무능한 직권층을 표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어.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을 복수할 것을 조언을 구하는 그에게 허생은 3가지 계책을 말하지. 하지만 이완은 곤란하다면 모두를 거절해.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 양반들이 간습과 인습에 얽매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허생은 이완 장군에게 실행할 수 있는 실전적인 것들을 말해주었지만 이완은 명분, 즉 신분상으로나 조석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만을 내세우며 곤란하다 사양하지. 이것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북변론에 눈이 멀었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위해 위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반면 허생은 실리를 중요시하지. 실리란 실제의 이치나 도리를 뜻해. 그래서 허생 그리고 박지원은 청나라를 배척하고 명나라를 가까이 하는 현재 조선의 친명배청 정책 대신 청나라와의 대립구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청나라에게 복수하고 벌하려는 북변론을 따르는 이완대장과 무조건 청나라를 배제하는 대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을 따르는 허생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 이 장면은 박지원의 사상 표현이 절정에 이른 것으로 실제 실행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 못하는 북변론의 허구성과 당대 양반들이 비판하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는 장면이야. 박지원은 그의 대표저서 열하일기에서도 청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방면을 걸쳐 비판과 개혁을 논한 이력이 있어. 이완은 허생이 칼로 위협하자 도망가고 다음날 다시 허생의 집에 찾아와. 하지만 이미 허생은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에 감추고 없지. 작가 박지원은 허생의 사라짐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마지막 결말이 허생의 이인다운 풍물을 부각시킨다고 생각했어. 또한 허생과 박지원이 꿈꾸던 세상이 올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지. 허생이 종적을 감춘 것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허생전에서 허생은 명분만 내세우는 양반들, 곧 겉모습만 그럴듯한 지식층들을 비판했잖아. 지금에도 그런 양반들이 닮은 이들이 있고 그들이 이 사회가 고여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바쁜 이들.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지식층, 지식이라는 권력을 갖고 다른 이들을 휘두르는 이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허생이 비판한 이들을 보며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이며 지식이 갖는 힘, 그 힘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